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1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텔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는다라는 루머 뉴스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주가 아침에는 상승하고 오후장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금요일날 대부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루머로 얽혀있던 인텔이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3.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우와 나스닥 역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인데,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부양책이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와 미국의 FOMC 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는 이러한 이벤트들 속에서 다음 주 과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막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우와 다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는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7% 빠졌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저는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인텔이 마이너스 5%로 시작하길래 뭐야, 나스닥 오늘 폭락하겠구나.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회사인 IBM은 다우일까요? 나스닥일까요? 보통 IT라던가 반도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트위터하고 IBM 같은 경우에는 다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IBM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제 IBM이 하락한 이유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텔은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인텔은 전날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6.46%나 상승을 했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마이너스 9.29%가 하락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어제 인텔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오히려 인텔의 실적이 실적 발표 전날에 유출이 됐다라는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9%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기술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마이너스 3.1%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84%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하이닉스의 주가는 아침부터서 상당히 안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SK 하이닉스는 1틱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10,00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다음 주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반대로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2.0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6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다음 주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 전부 다 실적 발표가 있으니 이 회사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여행 관련주가 지난주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와 똑같은 힐튼 호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고,
크루즈 여객선 관련주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델타 에어라인 역시 마이너스 1.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컨택트 관련주가 이렇게 내린 이유는 첫 번째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기존의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낮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치명률도 높고 사망자도 30%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의 접종 속도가 현저하게 늦기 때문에 바이러스 종식이 훨씬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의 컨택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MBC 뉴스나 SBS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럼프형이 허세로 뿌린 백신 바닥이 났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지난달에 럼프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확보를 했다. 얼마나 확보를 했다? 2억 명분. 기존에는 1억 명분이었는데 2배로 늘려서 2억 명분을 확보했고, 내년 4월이면은 모든 미국인들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 포털 사이트에 대부분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자, 럼프형이 이렇게 백신 확보를 충분히 했다며 따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MBC 뉴스를 트니까 이런 뉴스가 방영되고 있더군요. 백신 공급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럼프형은 갖고 있던 백신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더 이상의 공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 차원의 속임수입니다 하면서 뉴욕의 지주사라던가 오리건의 지주사라던가 모든 지주사들이 나와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군요. 내용은 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럼프형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과 실제로 백신을 받은 수량이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뉴스인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아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모더나에서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 안 해서 배송이 늦은 거지. 우리는 전혀 백신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컨트롤 타워인 정부에도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럼프형이 과도한 목표 설정을 했어요. 럼프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까지 4천만 회분을 보급하고 2천만 명을 접종시킬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3천만 도즈 이상은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은 게 아니라 저건 그냥 출하만 된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 병원까지 배송이 돼서 정부의 접종소에 놓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공급량이 아니다. 이게 주지사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도 시작을 안 했는데 저 정도나 맞아놓고 아직까지 백신 공급이 느리다고 이야기하다니 참 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컨택트주는 오를 것인가? 지난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구속이 확정이 되면서 1월 18일 날 무려 7.07%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호텔신라라던가 혹은 화장품, 면세점, 항공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컨택트주가 오른 이유가 백신 공급 계약 확보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주, 그리고 면세점, 항공주, 화장품 이런 주식이 다 올랐어요. 2021년과 2022년은 한중 문화 교류해다. 외교부는 올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하고 한한령 해제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또 한국의 게임사들은 한한령이 풀린 이후 우리 게임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낼 수 있도록 게임사가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정부가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의 판호 문제를 다룬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화권에서 한국의 게임 판호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화권의 자국의 게임사를 키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게임을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이 스크린샷을 보고 와, 이거는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배틀그라운드를 그대로 모방한 중화권의 게임이고,
이게 진짜 배틀그라운드의 참 모습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지금 한한령 때문에 막는 게 아니라 외상 게임의 진출을 막고 그 게임을 표절을 해가지고 지네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게임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게임이다 표절이다를 입증하려면은 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지 그 게임이 표절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판호 심사를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 나라에서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혹시라도 판호가 통과된다고 해도 한국 게임이 오히려 오리지널인데 복제 게임 취급을 당하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4년 만에 컴투스에 서머너즈 워가 판호 통과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4년 만에 게임이 딱 한 개밖에 통과가 안 되었고,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짝퉁 게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머너즈 파월이죠. 이 화면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누가 봐도 포켓몬스터거든요. 들어가서 게임을 실행을 하잖아요. 이거 포켓몬스터잖아요. 이거 파이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해씨. 아니 일본의 포켓몬스터하고 한국의 서머너즈 워를 합작해서 만든 복제 게임 서머너즈 파월. 제가 알고 있는 파월은 미국 연주는장 파월밖에 없는데 중화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캐릭터 이름조차 바꾸질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은 흔했었죠. 예를 들면은 소닉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슈퍼 패미콤은 닌텐도 거라서 당연히 닌텐도에는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게임샵에 갔는데 패미콤에 소닉이 그려진 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서 게임을 플레이해보니까 아니 씨부렐 소닉이 어디 갔고 소마리 슈퍼마리오가 나옵니다. 거기다 게임은 정말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이렇게 중화권에 게임이 낚인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작권 없이 저렇게 복제되는 복제 게임인데 정부는 우리나라 게임사에다가 중화권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경쟁력을 더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게임 복제하지 말라, 중화권 이내 저작권료 내라 이렇게 중국에 얘기를 해줘야지 왜 엉뚱하게 한국 게임 제작사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실적 발표 기대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면세점 관련주는 누가 봐도 당연히 적자가 지속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악재 해소로 끌어올릴까요?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이런 애들은 진짜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하락한 다음에도 전혀 회복을 못하고 계속 제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실적이 개선될 기미야 주근깨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토니모리를 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토니모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지금은 실적 발표 기간인데 여러분들은 실적 발표 기간의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을 보십니까? 별도를 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별도를 누르면은 이 회사는 흑자로 나와 있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은 이 회사는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최근에는 주식을 막 시작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을 다닐 때 회계 담당자였으며 CPA 자격증도 잠깐 공부를 했었고 3일 회계법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계법인 회사에 가서도 공부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매번 재무제표밖에 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지배 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재무제표 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법에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까 말까를 보는 거는 별도 재무제표인데 회사를 볼 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라는 거죠. 아니 이건 여러분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을 때 연결재무제표를 보지 별도 재무제표로는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는 말이죠. 상장 폐지 심사를 들어갈 때 보는 건 별도 재무제표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고치지 않죠.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여행업을 해. 그리고 또 하나 사업으로는 배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업이 거의 망하고 있고 배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두 개의 사업을 합쳐서 반영을 하면은 마이너스 100억. 그런데 배달업만 빼가지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35억.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회사 전체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배달원만 빼가지고 별도로 표시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별도 재무제표만 보고 와 이거 실적 잘 나왔네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니모리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별도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종속회사는 여기 공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시면은 종속회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종속회사를 보면은 상하이에 있는 종속회사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중화권이라던가 이런 데에 있는 회사들이 적자가 나고 또 손실이 나니까 토니모리는 국내에서 아무리 잘 팔려도 결국 해외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LG 실적 발표가 연결 재무제표를 따져서 하는 건가 별도 재무제표를 따져서 하는 건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리송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보세요. 종속회사가 8곳 중 7곳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실적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를 썼으니까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죠. 이 회사는 종속회사가 8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적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사업해도 안 되고 나머지 종속회사를 다른 데로 넘기거나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산 회사 연결 재무제표는 안 좋지만 별도 재무제표는 괜찮으니까 상장 폐지 안 되겠네. 휴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연결 재무제표 위주로만 보시기 바라요. 아니 분명히 여러분 1월 7일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고 목표가를 더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24만원으로 잡았는데 벌써 24만원을 찍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행주, 화장품, 면세점주가 내릴 때 나오는 뉴스는 이런 거거든요. 미국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 한국의 확진자 폭증, 해외여행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할 때도 이런 주식들이 떡락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혹은 대주주의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여행주, 화장품, 면세점주가 자주 내리는데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거기다 LG 이런 대형주에다가도 가짜뉴스를 많이 뿌리잖아요. 지난번 인텔도 그랬고 애플카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도 말이죠. 지금 사모라던가 투신 이런 애들이 대량으로 사고 있는데 아마 시진핑 방한 단독 기사 하나 띄운 다음에 화장품주도 한번 빵 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솔직히 지금 약간 땡기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쭉 올라가길래 올라가나? 이거 대박인데? 만약에 이게 종가 고가로 올라간다면은 기아차처럼 막판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기사를 하나 띄우지 않을까 생각해서 완전히 아모레퍼시픽이 종가 고가로 가잖아요. 그럼 매수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최근 트렌드가 이거잖아요. 종가 고가로 간 다음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 말아버리고 그 다음날 뉴스 띄우고 빵 빼버리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종가 고가로 간다? 그러면은 접신물에 물 떠넣고 기도하면서 시간에 다닐까 상한가 가길 기도하면서 찌라시 뜨기를 엄청나게 빌었겠죠. 그런데 종가 고가로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떡나가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판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 인터파크가 갑자기 9.44%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장중에는 21%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스를 보세요. 또 단독이야. 단독 인터파크 70분 만에 100억 재팟. 눌러버린 여행 수요 또 터지나? 인터파크 1분에 9억 4,5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홈쇼핑에서 인터파크가 여행 상품을 팔았는데 70분 만에 매진이 되면서 매출액이 100억을 찍었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트남 여행 상품이었고 호텔 패키지 상품인데 이 상품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과 항공료를 다 포함하면 총 매출액이 100억이래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저 기자는 회계 회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또 회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한 번으로 매출액이 100억 구랍니다. 자, 여러분은 회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걸 알 거예요. 자, 일단 이건 항공과 호텔, 여행 대행 상품이에요.
항공사하고 호텔이랑 연계한 상품을 전체 매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왠줄 알아요? 양쪽의 두 상품을 매출로 잡아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내요.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럼 만약에 항공이랑 호텔을 합쳐서 6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만 얼마입니까?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행사의 마진은 10%도 안 남습니다, 보통. 근데 매출액을 저렇게 크게 잡아버리면은 여행사 부도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회계법을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뭐 보험료, 숙박료, 입장료 이거를 전부 다 매출로 잡아버리면은 여행사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마진은 10%가 안 되고 부가세로 10%를 낸다면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여행사는 여행 알선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습니다. 매출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출 100억 원은 재무제표에 찍힐 수가 없어요. 저거는 회계 회자도 모르는 기자가 소설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인터파크의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3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구조인데 어떻게 100억이 매출로 잡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는 작년 11월 29일에도 있었죠. 참 좋은 여행 일주일 만에 100억 대박. 여기도 100억이야? 저기도 100억이고? 그때도 똑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냈는데 실질적인 여행사의 수익은 얼마다? 1인당 만 원씩 예약비를 받아서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취소하면 100% 환불 상품이었고 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됐습니까? 참 좋은 여행 10일 뒤에 대주주가 지분을 200억 넘게 매도하고 튀었어요. 아니 그래서 여행 상품은 저렇게 찌라시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대주주가 먹튀하고 막 튀는데 인터파크도 지금 수급을 보니까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집해놓고 모아놨단 말이에요. 뉴스 하나 제대로 빵 띄우고 아까처럼 또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는 주가가 얼마 더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인터파크를 2014년도인가 그때 핀테크로 단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가 한국에 핀테크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때 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3천 원이네요. 맞네요. 그 당시에 주가가 만 원이 넘었는데 아니 주가가 어떻게 만 원이 넘던 게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3천 원이 돼 있지? 지금은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인터넷 쇼핑 산업도 별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여행 대행 산업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런데 솔직히 여행주라던가 호텔 면세점 또 한 번 띄울 것 같아요. 시진핑 방한이라던가 무슨 뉴스 한 번 더 띄워서. 왜냐하면 매집된 물량이 많으니까 저렇게 거래량 한번 빵 터트려야지 자기네 물량을 팔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띄울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또 위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전환사채가 나오거나 이러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은 안 됩니다. 뭐 그런데 여행주라던가 항공주라던가 면세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원하시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 잘 나온 애들도 있는데 굳이 적자 나오는 회사를 사야 되나 이러한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대웅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무려 7.50%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만 주나 이렇게 거래가 됐고 또 7.50% 금요일날 이 정도 올랐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웅과 대웅제약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기 전에 막판에 나왔습니다. 대웅제약에서는 호이스타정 치료제 개발 임상 3상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되었던 임상 2상에 이어서 임상 3상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뉴스예요. 대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용잔고가 아직 많이 안 털렸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6만원 근처 언저리에서. 근데 여기에서 아직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매물은 상당히 두꺼워요. 6만원대는. 그런데 저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아침에 갭이 뜨겠고 신용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빨리 탈출해야지 하면서 던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웅과 대웅제약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기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여러분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얼마. 이게 14만원짜리가 18만 주가 반대 매매가 나갔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 거거든요.
물론 대웅 같은 경우에도 8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한번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반대 매매 투성이죠. 77,000원부터서 계속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그동안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6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고, 따라 붙은 다음에 또 밑으로 계속 빼가지고 지금 5만원대가 깨질랑말랑 그러는데, 아마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좀 위태위태하니까, 그리고 신용을 쓰신 분들이 탈출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요즘은 제약주에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저 뉴스 갖다가는 솔직히 힘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약주,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아공이라던가 영국발 브라질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항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퍼져가지고 다시 한번 확진자가 폭증이 돼야 되고,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도배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악재 뉴스가 한국에 퍼지는 거는 바라면 안 되죠.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주가 떡락을 하면서 지수가 횡보를 해야 되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러기 힘든 게 뭐냐면은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검사자 수가 확 줄었죠. 8만, 7만, 6만 하던 게 지금은 2만, 4만, 5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렇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는 1월 초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장이 돼서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된 곳도 있지만, 지금 임시 선별검사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검사소가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줄어들게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늘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건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임시선별검사소가 무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데, 무료가 아니게 되면은 다시 한번 검사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4월 전에 막 확진자 폭증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본인들 선거 때 상당히 불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늘려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퍼진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월요일날 일단 삼성전자가 약간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어떤 뉴스였다? 삼성전자가 1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뉴스를 믿으세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 기레기가 쓴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쓴 기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블룸버그에서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조 원을 총 투자할 것이고, 이것은 대만의 TSMC를 따라잡으려고 아마 공장 증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익명의 소식통도 좀 의심스럽고, 블룸버그라던가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뻘소리 많이 합니다. 외신도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지난번에 보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블룸버그에서는 이부진이 이재용을 이어갈 것이다.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 최고의 결전자가 자리가 비면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오너로 취임할 것이다. 2017년도에 저런 뻘소리를 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유명 기업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양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달 사이에 나왔던 찌라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테슬라는 지니뮤직과 협업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는 LG 헬로비전과 협업을 할 것이다. LG U+하고 LG 그리고 헬로비전 전부 다 부인했죠. 애플 TV, 키스트하고 협업을 할 것이다. 애플은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니까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아 애플카 협업한다. 현대하고 애플카하고 손을 잡는다. LG하고 애플카하고 손을 잡는다. 어제 인텔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계약했다. 넥슨이 텐센트를 인수한다. 아니, 이 중에서 제대로 나온 뉴스는 하나도 없고, 한 달 동안 이게 지금 몇 개나 나왔습니까? 뉴스가 하루에도 2개, 3개, 4개가 나오는데 일부러 해외 유명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측에서 답변을 못 하거나 혹은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루머만 뿌려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니까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게 상당히 많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도 똑같을 겁니다. 아침부터서 삼성전자를 달려가면서 최소
10시 이전에 3천억에서 5천억 이상은 매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6천억 원을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또 매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국 SNC라던가 후성, 신성 ENG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가 그냥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주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현실은 3일 연속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죠. 그나마 K 뉴딜 펀드, 그린 뉴딜 관련주에서는 후성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엔 다른 애랑 다릅니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후성은 올라가는 이유가 자동차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린 뉴딜 쪽으로 보긴 좀 그래요. 저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한국어로 표현하면 뭐죠? 녹색 힘이죠. 한국의 녹색 힘은 뭡니까? 녹색 어머니회죠. 진정한 그린 에너지, 녹색 어머니. 제가 원하는 여성상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얘기는 저랑 결혼하시면 아마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회사든 이걸 아침마다 다닌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마 결혼을 해도 아마 전업을 할 테니까 아침에는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아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봐요. 학교에 가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선생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 부모님 직업이 뭐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양봉아, 너네 어머니는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시니? 이러면은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냥 컴퓨터만 하고 계세요. 집에서 그냥 노세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마침 지금 녹색 어머니에서 사람이 한 명 모자른다고 하는데 내일 아버님 보고 녹색 어머니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 봐봐. 그럼 저는 이제 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물론 제가 녹색 어머니라서 남자가 가입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집에서 놀면은 녹색 어머니 한번 나와서 도와줘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종가 베팅을 했거나 아니면 아침에 꼭 시초가에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게 분녀회처럼 참석을 안 하면은 벌금을 낸다. 그러면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옛날 반장 부반장처럼 반 애들에게 전체 햄버거를 싸라 하면은 제가 햄버거를 쏠 의향도 있거든요. 근데 제 사정을 모르면은 선생님이라던가 혹은 녹색 어머니의 어머님들이 아니 양봉이 아빠 집에서 맨날 논다고 들었는데 한 번쯤 녹색 어머니 해주면 되잖아. 제가요 금융인이라서 아침마다 주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루 쉬면은 좀 될 거 아니야. 하루 쉰다고 뭐 어떻게 땅이 꺼지나 하늘이 꺼지나. 그게 좀 죄송해요.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좀 불이익을 받을지 않을까, 우리 양봉이가 좀 불이익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린 뉴딜 관련주를 볼 때마다 상당히 고민이 돼요.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야, 10년 뒤에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성전자 사가지고 10년 뒤에 삼성전자 100만 원 갈까 안 갈까 상상하고 계시죠? 저도 똑같은 겁니다.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찍는 것보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반장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물론 딸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 주식을 사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것처럼 본인의 인생도 10년 뒤를 한번 내다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의 확진자 폭증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종료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검사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비대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횡보 내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다음 주 이벤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와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하나 잘 주목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미국의 증시와 한국의 증시는 또 한번 혼조세를 보일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침부터서 한국 증시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경제 성장률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박상준님, 1406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